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2부 함께 하시겠어요? 자, 1부까지 함께 들으시고 2부까지 들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한명숙 전 총리 9억 수수는 너무한 거 아니냐. 한만호 말만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억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9억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본 판사들이 있어요. 한만호 진술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증거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5명. 그러니까 소수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뭐 소수인데 5명이 그렇게 적은 숫자의 소수는 아니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문 증거와 본래 증거 중 어느 쪽의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러면서 본래 증거를 핵심 증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 전문 증거와 본래 증거,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뭔 소리냐면 전문 증거라는 거는 일종의 좀 간접 증거, 그러니까 문서에 의한 간접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본래 증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재판에 직접 출석해가지고 하는 진술, 그거를 본래 증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런데 한만호가 검찰에서 진술한 건 문서에 의한 거니까 간접 증거, 전문 증거 아니냐. 재판정에 나와서 얘기한 그 진술, 이 본래 증거를 좀 더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판사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판결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분들은 이제 한만호 검찰 진술서 신빙성이 없다고 본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써놨어요. 제가 요약을 그렇게 했는데, 자, 봅시다. 첫 번째, 한만호가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만호 씨가 검찰에 한 70회 넘게 출석해요. 검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시켜요. 한 7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렇게 괴롭혀요. 근데 정작 조서에는 5차례의 진술 조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거 이상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이렇게 써놔요. 검사가 한만호의 허위나 과장 진술의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는 대신 오히려 한만호로 하여금 검찰 진술 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그 진술의 증명력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뼈 때리는 문장을 써놨는데 이거 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건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회로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여러분, 아이고 제가 박수를 치게 되네. 이게요, 웬만해서 판결문에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진짜 판사들이 내가 볼 때 열받은 거야. 이거를 진짜, 야, 니네 검사들 뭐 한 거야? 거의 좀 문제 제기하다시피 판결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검사들이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판결문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니네 이거 수사, 뭐 이렇게 한 거야? 대놓고 모욕을 준 거예요. 대법관 5명이 보기에도 검찰 수사가 이상해 보인 거예요. 지금 검찰이 이거 대법원에서까지도 가서 강압수사 뭐 이런 거 인정되지 않았다, 뭐 한만호 비망록 다 같이 검토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판결문 읽어봤잖아요. 야, 검찰 아니잖아. 적어도 5명의 대법관은 검찰 니네 수사 어떻게 한 거야? 부적절하게 한만호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판결문에 이렇게 5명이나 대법관이 써놨거든. 검찰의 설명을
예, 이렇게 대법원 판결문 갖고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 8명만 검찰 니들 편이고 5명씩이나 대법관이 보기에도 니네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는데, 예, 이렇게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판결문의 내용 굉장히 셌어요, 사실. 예, 5명의 소수 의견이라서 그렇지 사실 검찰 수사 이거 이상한데 판사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두 번째, 예, 봅시다. 논리.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 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공개된 법정에서, 예,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이 자유로운 진술의 신비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걸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면 법정에서 한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네,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드리면 한만호가 검찰에서 지금 진술한 게 사실 나 압박과 회유가 있었어요. 1심 판사님,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더 믿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 5명 판사들의 의견인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위증하면 여러분 위증죄로 처벌받거든요. 검찰 진술과 달리.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면 이건 처벌받아요. 검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처벌 안 받는데.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기에는 검찰에서 한 진술보다는 재판에서 한 진술을 더 상위로 가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더 진실에서 가깝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2심, 원심에서는 검찰 진술을 맹목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했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은 또 이렇게 적시합니다. 한만호는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였다는 땡땡씨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그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회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자주 표명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그동안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위증,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검찰 진술 때. 자, 세 번째 논리입니다. 간접 증인들을 너무 이 원심에서 너무 과도하게 직접 증인 취급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신건영 그 비자금 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한만호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관리했지만 한만호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빼돌리면서도 마치 회사를 위해 한만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채권 회수 목록 등에 한명숙 의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재가 됐더라도 자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비자금 관리자가 한만호의 말만 듣고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자금 관리자의 신빙성을 독립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아까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비자금을 그냥 관리했던 사람에 불과한 거지 이 사람이 직접 한명수에게 돈 갖다 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접 증인에 불과한데 마치 이렇게 직접 증인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냐. 이런 판사들의 논리인 거죠. 자, 네 번째. 한만호의 이제 거짓말할 상황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이 적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만호는 검찰 진술에서 2008년 2월에 회사가 1차 부도에 이르게 될 정도로 어려웠는데 한명숙이 단순히 대통령 경선에 뛰어든다라는 소문만으로 회사 매출액의 6분의 1가량이면서 단기 순이익의 4배 이상에 이르는 약 9억 원의 비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이어서 그 현실성에 상당히 의문이 간다. 자신의 횡령죄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시키고 회사의 경영을 되찾을 생각으로 한명숙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그 규모를 허위나 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결문에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야, 이봐, 한만호, 너 9억 원 그거 사실 네가 횡령한 거 아니야? 그거 횡령죄 면하려고 부하 직원들한테는 이거 한명수 전 총리에게 준 돈이야, 장부에 그렇게 써놔, 이렇게 거짓말 시킨 거 아니야? 예, 판사가 이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예.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5번째. 그러면서 이 대법관들이 5명의 대법관이 2심 재판부를 꾸짖습니다. 예. 원심은 금품 제공자의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과장, 왜곡 등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책무이다. 원심은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한명숙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와 반대로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 등이 실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정황 증거 등의 존재 자체만을 내세워 손쉽게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좀 더 뼈 때리는 아주 명문장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러면서 2심 재판부를 꾸짖었습니다. 2심 이 판사가 지금 또 현직 판사예요.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예, 이분의 그 부인이 우리 그 미래통합당이나 막 자유선진당 그 박선영 의원 뭐 이런 데랑 막 친인척 관계이고 막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할 정도로 검찰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자, 여러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이 여러분 좀 낯설게 들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중적인 어떤 여론의 어떤 그 법감정으로 보면, 야, 이렇게 의심되는 게 있는데 그럼 유죄 때려야지. 어떻게 무죄를 줄 수 있어? 판사, 니들도 다 썩은 거 아니야? 에? 다 똑같이 적폐네. 어떻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똑같이 봐줘? 의심스러우면 처벌을 해야지. 여러분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지금 국민 법 감정과 지금 좀 합리적으로 좀 체계화된 어떤 법의 실제로 사법 논리에 좀 이제 간극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법조 기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워드리려고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의심만 가지고 누구를 유죄 판결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독재 시대 때 사실은 많이 그런 것들이 횡행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화되면서 이런 그 법의 어떤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뀐 겁니다. 의심스러운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의심만 갖고는 함부로 처벌하지 말자. 그러니까 49%의 그 입증, 그거를 넘어서 51%가 되었을 때만 처벌하자. 이게 이제 판사들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합리적 의심이 배제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됐다.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계속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냥 이 49%의 문턱을 못 넘었을 경우에는 그래, 입증이 49%를 못 넘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맞아. 요즘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이 명제, 이거를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명수 전 총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돈 받았을 것으로 의심스러운 건 맞긴 한데, 근데 완벽하게 입증은 안 됐어. 절반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한명숙의 이익으로 판결을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막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돼. 요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증거재판주의 원칙. 이게 한만호가 검찰 진술. 요거는 검찰 앞에서만 한 거 아니야. 재판정에 나와서 한 말을 좀 더 훨씬 압도적으로 가치를
두어서 봐야지. 왜 검찰 지술만 그렇게 믿어? 그건 증거재판주의가 아니야. 예, 요런 게 이제 이 소수 대법관 5명의 의견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명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이거는 조국 사건에서도 제가 이 원칙에 의거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경심 교수랑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에서. 이제 좀 제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법조 기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안 하니까 대중들의 어떤 법 감정과 이 판결의 이런 법 논리 이런 게 막 그 간극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판사가 또 썩었느니 아니면 또 자기들이 이제 이해관계에 맞게 판결이 나오면은 사법정의가 살아났다든지 에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조금 주관적 설명을 더 드리면 저는 이거는 재심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판결문 우리 같이 읽어봤잖아요. 검찰의 주장대로 한만호 비망록 이게 지금 법원 판단이 충실하게 제대로 됐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증을 강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수사관들이 뭘 했는지 검찰이 어떤 압박을 했는지 이런 게 판결문에 하나도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판사가 이 비망록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 못한 겁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의 대법관이 보기에도 어라 이거 검사가 좀 이상하게 유죄 심증을 갖고 막 몰아붙인 경향이 있네 이러면서 판결문을 써놨잖아요.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이게 당시 검찰이 이런 게 증거 조작이라든지 압박 수사, 강압 수사, 직권남용 이런 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법원 판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물론 반론은 제기할 수 있죠. SBS나 뭐 조중동 뭐 이런 데서 반론을 제기하는 칼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명숙이 빼도 박도 못하는 1억 원 수표가 있지 않냐. 이건 어쩔 거야. 그래요. 좋아. 설사 그거 보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1억 정치자금법 위반은요. 그거 대체로 다 벌금형입니다. 양형이 그래요. 2년씩이나 이렇게 징역 실형 선고 나올 사안이 아니에요. 벌금형과 징역형은 엄연히 우리 사회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돼요.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는. 물론 무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 1억 원도 지금 한만호 씨도 그렇고 한명숙 전 총리도 그렇고 서로 그냥 빌리고 빌려 돈 빌린 거래잖아요. 9억 수수는 좀 너무 과하고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유죄로 인정되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1억 정도예요. 그리고 한명숙 쪽에서 유리하게 좀 보자면 그 1억 원도 지금 빌렸다라는 여러 가지 그 정황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믿을 만한 친인척끼리인데 1억 정도는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빌려주겠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그 뭐 이모가 총리도 하기 직전이고 유력한 정치인이면 설마 1억 떼이겠어 하면서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심이란 건 새로운 증거가 아주 명확한 게 나와야만 열리거든요. 이게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근데 안타깝게도 한만호 지금 전 한신건영 대표는 죽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당시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들 그리고 어떤 회유를 받아서 어떻게 이 조작 사건에 참여했던 여러 관계자들, 목격자들 다 공수처에 소환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재심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가 뭐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죠. 그리고 그 강압 수사를 만약에 했다면 목적이 뭐야? 니네 이거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검찰? 이런 건 확인을 해야죠.
예.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 그러니까 우린 진영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진영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유무죄, 우린 관심 없어. 다만 검찰 니네가 강압 수사를 했는지, 선거 개입성 수사를 했는지, 우린 그것만 관심 있어. 그러니까 공직자 비리 수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 주관입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 이 판결문에 써 있는 대로 저는 모두 다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판결문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네, 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려고 판결문에 빼거나 더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우리 리포역드 사이트에다가 이거 링크 다 올려놓을게요. 판결문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판결 내용과 재판의 과정들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한겨레 신문 전 법조기자, 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